저는 음악평론가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 공연예술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예술학 박사이고요. 그래서 공연에 관련된 모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평화방송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용숙의 행복한 오페라라는 프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공감이라는 그 평화방송 라디오 FM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일 9시에서 11시까지 하는 음악 프로그램인데요. 그 중에 매주 수요일 10시에 들으시면 제가 오페라를 한 편씩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평화방송 라디오를 들으실 일이 있으시면 음악공감 이용숙의 행복한 오페라도 들어주세요. 오늘 제가 방송을 하러 가서 오후에 청담동 성당에 와서 이제 그 오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더니 그 담당 PD 분이 꼭 그 음악공감 프로그램을 광고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주십사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페라 속에서 만나는 그 카톨릭 영성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신부님이 아니니까 오늘 이 작품을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이 작품 속에서 이런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혹은 영성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작품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여기에 오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각자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작품에서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는 스스로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고 또 좋은 것이 있으면 잘 챙겨서 가지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보실 작품은 구노의 파우스트라는 오페라예요. 다음 주에는 마그너의 탄호이저라는 작품을 보십니다. 탄호이저에는 아주 유명한 합창곡이 나오는데요. 순례자의 합창이라는 유명한 곡이 나와요. 그래서 그 카톨릭 교회의 신앙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그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구노의 파우스트를 보실 텐데요. 파우스트는 괴테의 대작이죠.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가 평생을 걸쳐서 이제 쓴 완성한 작품인데요. 원래 독일 문학 작품이지만 이 작품을 오페라로 만든 사람은, 음악으로 작곡을 한 사람은 프랑스 작곡가예요. 그래서 이 오페라는 들어보시면 프랑스어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책은 독일 책인데, 독일어로 된 책인데, 이제 오페라의 노래는 프랑스어 노래라는 거예요. 프랑스어 노래를 참 저도 알아듣기가 힘든데 요새는 이렇게 영상물에 한글 자막이 다 같이 나와 있어요. 친절하게도. 그래서 내용을 그냥 편하게 영상을 보시면서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작품의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 나서요. 중요한 장면들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원작을 쓴 괴테의 모습인데요. 괴테가 이탈리아 여행을 할 때 티슈바인이라는 화가가 그린 괴테의 초상입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귀족이 아니에요. 평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보통 이름에 폰이 붙으면 귀족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름에 폰이 붙었냐면 나중에 이 사람이 정치가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바이마르라는 곳에서 수상으로 일하기도 했고 그렇게 정치 활동을 하면서 국가에서 이 사람이 공로가 많다고 해서 귀족의 자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폰이 붙게 됐는데요. 원래는 평민의 아들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 가시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가시면 괴테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 있어요. 괴테 생가가 있는데요. 그때의 괴테는 그냥 요한 볼프강 괴테였다는 거예요. 이름에 폰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이름이 요한 볼프강 괴테 대학입니다. 폰이 없어요. 원래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서 자랐을 때는 평민이었기 때문에요. 평민이라고는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고요.
그래서 4층 집이에요. 온 가족이 모여서 살았던 그 4층,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좀 고급 빌라 같은 그런 집에서 살았고,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집에서 자랐습니다. 고전주의 시대의 르네상스맨, 이렇게 괴테를 부르는데요. 괴테가 살았던 그 18세기, 19세기 초, 이 18세기가 고전주의 시대였고요. 그런데 왜 르네상스맨이라고 했냐면, 르네상스맨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 시대에도 많이 쓰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다방면에 뭐 문학이나 정치나 경제나 뭐 여러 학문을 섭렵하거나 많은 그런 분야에 아주 재능이 뛰어나고 그리고 학식이 있으면 그 사람을 르네상스맨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15세기,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렇게 아주 많은 지식, 모든 다방면의 지식을 고루 갖춘 그런 사람들을 어떤 인간적인 모범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르네상스맨이라고 부르면, 현대에도 르네상스맨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인성도 훌륭하고 그리고 다방면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는 문학을 전공하고 싶어 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괴테는 아버지가, 이제 이 당시 아버지들은 전부 아들을 낳으면 법관을 만들려고 하죠. 아니면 변호사를 시키거나. 그래서 수많은 작가와 작곡가들이 전부 다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 개업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25살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완전 유명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작곡가니 유명해졌다, 이제 이런 경우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주 작가로 전업을 해버렸고요. 변호사는 그만뒀고, 작가가 수입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소설가로 사는 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정치력을 인정받아서 바이마르에 재산까지 지내고, 그와 동시에 아주 많은 학문을 섭렵하는 대학자로 살게 됩니다. 파우스트라는 작품은 진짜 60년에 걸쳐서 이 사람이 썼고요. 진짜 젊었을 때 썼지만 평생을 두고 손질을 했던 그런 대작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25살에 쓴 첫 번째 히트작이 바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젊은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유부녀가 돼서 이제 너무 그 속이 상해서 자살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소설에 나오는 그대로 노란 조끼에 파란색 외투를 입고 권총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제대로 안 풀리거나 뭔가 실연을 한 그런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최진실 뭐 이런 유명한 그런 스타가 세상을 떠나면 자살을 하면 이제 연쇄 자살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유명한 작품으로 또 미렐름 마이스터 이런 작품이 있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근면한 천재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천재가 뭐 모차르트 같은 천재는 그냥 날 때부터 천재고, 머릿속에서 나오는 음악을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하면 그게 다 막 걸작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천재 중에는. 그런데 괴테는 천재로 불렸지만 굉장히 노력하는 천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1분 1초도 헛되이 쓰지 않았다라고 자기가 자신있게 얘기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부지런한 사람이었고요. 가장 유능한 사람은 가장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늘 오신 선생님들께서도 역시 가장 유능한 사람이 되시겠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전 생애를 통틀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문학, 철학, 법학, 신학, 음악, 미술, 식물학, 색채학에까지 그냥 취미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아주 전문 서적을 출판할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있는 탐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전주의 시대의 르네상스맨으로 불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괴테가 쓴 파우스트를 보시면 바로 이 파우스트라는 주인공이 괴테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너무 좋아해서요, 정말 평생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공부만 했어요, 연구실에서. 그래서 이제 정말 80 노인이 되고 나니까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 되고, 근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진리를 모르겠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일까? 무엇이 하느님의 뜻일까? 그것을
정말 이렇게 평생 온갖 공부를 다 했는데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거다 하는 게 없었던 거, 한 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게 되는데요. 그건 괴테의 파우스트고요. 원래 이 파우스트라는 인물이 유럽의 역사에 존재했었고, 이 사람이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자, 1480년, 1540년 이때는 어떤 시기예요? 종교개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좀 지식이 깨어나게 머리가 깨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죠, 유럽에서.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냥 성당에서 뭐라고 배우면 그 교리를 있는 그대로 다 믿다가 이때가 돼서 지리상의 발견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대륙을 개척하기 시작했잖아요. 1492년 컬럼부스의 신대륙 발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1517년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런 굉장히 아주 소용돌이치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게 이탈리아에서는 르네상스 시대였지만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 살았던 사람인데요. 독일의 위텐베르크 에어프루트 대학에서 이 사람은 의학, 연금술, 천문학을 공부하고 의사로 일을 했는데요. 어떤 전설이 생겼냐면요.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 악마한테 영혼을 팔았다라는 그런 전설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 전설이 나오게 됐냐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정말 유럽의 전쟁,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전염병도 많이 돌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러는데, 패스트가 돌고 이래서 막 사람들이 막 픽픽 쓰러져서 죽잖아요. 건강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살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병으로 죽는지조차 파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옛날에. 그래서 의사로서 굉장히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사람의 목숨을 구하지 못한다면 의사로 존재할 가치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리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한테 오는 환자들을 다 살릴 수만 있으면 나는 정말 그걸로 충분하다 라는 생각을 해서 악마하고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악마가 정말 대단한 테크닉을 가르쳐 줘가지고 자기한테 오는 환자들마다 다 목숨을 구해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나중에 지옥에 떨어졌어요. 참 이런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악마한테 영혼을 팔았으니까 분명히 이제 하느님께는 죄를 지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기가 굉장히 선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이니까요. 그런 실존 인물이 있었습니다, 파우스트라는. 그래서 전설이 된 인물인데, 그 사람의 생애를 토대로 해서 이제 괴테가 정말 이 작품을 쓰기 전에요. 이미 18세기에 이 작품 쓰기 전에 이미 많은 작품들이 나왔어요. 16세기에 독일에서도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이미 나왔었고요. 이 의사를 모델로 해가지고요. 근데 여기서는 원작에서 보시면 이 파우스트라는 주인공이 원소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정말 과학자거든요. 그래서 정말 깊이 있는 과학을 탐구하기 위해서 원소를 얻으려고, 자기가 원소를 추출하기 위해서 영혼을 팔고 독수리 날개를 달려고. 이 당시에는 진짜 모든 사람의 꿈이, 모든 과학자의 꿈이 하늘을 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하늘을 나는 꿈은 이미 이 시대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정말 실현이 된 것은 이제 라이트 형제에 가서 훨씬 뒤에 가서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게 됐죠. 근데 이 르네상스 시대에 보시면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로 유명한 그 화가 같은 경우에도 아주 뛰어난 과학자였죠. 그 다빈치가 바로 대표적인 르네상스맨인데요. 정말 자연과학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었고요. 특히 열심히 이 사람이 연구했던 게 뭐냐면, 날개를 제조해가지고 달고, 그걸 이제 그 무인 동력 비행기라고 하죠. 자기 스스로 높은 성당 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날개를 달고. 근데 이제 날개 기름 먹여가지고 막 팽팽하게 날개 만들어가지고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날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날개를 달고 일단 뛰어내리면 그게 이렇게 바로 푹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목숨을 잃지는 않았는데,
그렇지만 이제 다빈치 시대에는 그 비행기를 성공시키진 못했죠. 그런데 그런 연구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이제 그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공 파우스트가 독수리 날개를 달려고 했던 그런 하늘을 날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고요. 이 파우스트를 움직인 동인은 뭐냐 하면 향락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아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또 여자들이랑 놀기 위해서 뭐 이렇게 악마한테 영혼을 팔았던 게 아니라 인식에 대한 갈망, 더 많이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정말 궁극적인 진리를 자기가 깨닫고 싶어서 이렇게 악마한테 영혼을 팔았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교훈은 이 당시에는 이제 이 파우스트가 옛날에 나왔을 때는 바로 하느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연구를 열심히 하고 진짜 뭐 아무리 남을 위해서 자기 지식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결국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사람은 파멸하게 되어 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대에는 이런 작품을 썼다는 거예요. 작가가. 그 다음에 영국에서도 파우스트 박사의 비극적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세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신이 되려는 그런 주인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미 괴테 이전에, 괴테가 처음으로 이 소재를 가지고 작품을 쓴 게 아니라 이 이전에 16세기에도 이미 이런 작품들이 나왔었다는 것이고요. 그럼 괴테의 파우스트로 가보면은요, 괴테의 파우스트는 굉장히 길죠. 사실 파우스트에 도전했다가 아직까지 못 읽으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파우스트 한번 읽어봐야지 라고 학교 다닐 때부터 생각하셨다가 아직까지 못 읽으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1,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꺼운데 구노가 오페라에서 쓴 부분은 일부만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남자 주인공인 파우스트가 평생을 연구실에서 연구만 하다가 끝까지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나중에는 이제 악마를 불러내서 정말 진리에 어떻게 도달할까 궁리를 하는데, 악마가 와서 너한테 뭐 해줄까? 라고 물어보니까 파우스트가 하는 대답이 뭐냐 하면은요, 이 괴테의 파우스트에서는 젊음을 돌려줘입니다. 그런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연구실에서 평생 살면서 연애도 못 해보고 결혼도 못 해보고 그리고 진짜 젊음을 즐겨야 될 시기에 전혀 젊음을 누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은 꽤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죠. 진짜 우리나라의 그 학생들을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 좋은 나이에 연애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저렇게 공부만 하고 있구나.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노는 것도 놀 때 놀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 파우스트의 일부는 젊어진 파우스트가 다시 할아버지 백발에서 다시 20대 청년으로 돌아간 파우스트가 자기가 홀딱 반한 젊은 여자하고 연애하는 얘기입니다. 파우스트의 일부는요. 그래서 여자에게 결국 죄를 짓게 만들고 임신을 시키고 이 남자는 나 몰라라 하고 내빼고 그래가지고 여자는 애를 낳는데 뭐 아버지도 없고 마을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정신이 이상해져 갖고 여자가 아이를 목졸라서 죽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 아이를 죽였기 때문에 영아 살해죄로 감옥에 가서 사형을 당합니다. 여자가. 그것이 바로 그레티엔의 비극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여주인공의 이름이 그레티엔이고요. 오페라에서는 마르그리트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그레티엔이라는 것은 마르그리트의 애칭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페라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괴테 파우스트의 일부는 학문에 대한 회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한테 남은 게 뭐냐 하는 회의고, 그다음에 사랑의 기쁨, 그리고 사랑으로 인해서 짓게 된 죄, 이런 내용을 괴테 파우스트 일부에선 다루고 있고요. 1808년에 괴테가 이미 젊었을 때 출간을 했지만 죽을 때까지 수정을 했다는 것이고요. 2부는 뭐냐 하면 사실 사람들이 괴테의 파우스트 읽으면 1부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여주인공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봐요. 그러니까 2부는 이렇게 좀 보기 시작하면 너무 지루하고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대개 2부를 안 읽거든요. 근데 2부는 뭐냐면 고전적인 미의 이상. 그러니까 고전적인 미의 이상은 바로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고대 그리스의 신들의 세계, 다신교의 세계죠. 그래서 뭐 베누스 여신, 그런 미의 여신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노력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이제 자기 첫 번째 연인 그레티엔 죽고 나서 사형당하고 나서 이제 자기는 계속 그 고대 그리스의 미의 그 아름다운 여자들을 막 만나고 다니면서 하고 싶은 연애는 다 해봐요, 이 남자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것도 역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해봐도 남는 게 없어서 내 젊음을 돌려줘. 그래가지고 실컷 연애를 했는데 아무리 연애를 해도 정말 그 뭔가 비어있는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하면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결국 파우스트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남을 위한 일을 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규모의 간척 사업을 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농지를 잃어버리고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다를 개간해가지고 그걸 농지로 만들어서 그 굶주린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사업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비로소 이제 나는 이제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화롭게 죽게 되는데요. 바로 괴테 자신이 젊었을 때 엄청 여성 편력이 대단했어요. 독일 문학사 책을 보시면은요, 적어도 괴테가 연애를 했던 한 20명 정도의 여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여자가 나와 있냐면요, 피카소라는 화가 잘 아시죠? 피카소가 연애를 할 때마다 아주 걸작을 그렸잖아요. 괴테도 마찬가지로 아주 진하게 연애를 할 때마다 정말 대단한 문학 작품을 하나씩 썼어요. 그래서 괴테의 그 문학사 연보를 정리해 보면 거기 모든 작품에 여자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그 연애 사건을 거치고 실현을 하면서 이제 그 작품을 썼기 때문에 항상 물론 자기가 차고 도망간 그런 여자도 많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노년의 괴테, 자기도 늙으니까 뭐 이제 좀 아무래도 기운도 떨어지고 젊었을 때 같이 연애를 뭐 마음은 있어도 연애를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년이 돼서 이제 달관을 한 괴테가 바로 파우스트와 그의 인류애를 묘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마 그냥 할 수만 있었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연애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연애가 언제까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이제 인류를 위해서 살다 죽자. 그러면 하느님이 데려가 주시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좀 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애를 묘사하는데 열정을 기울였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파우스트의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상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가 나오죠. 그러니까 파우스트는 처음에 이 이야기 시작할 때 보면 악마가 하느님한테 가서요, 천국으로 가서 흥정을 해요. 하느님하고, 하느님, 제가요 그 파우스트라는 인간을요 꼬드겨가지고 저의 종이 되게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하느님이 파우스트는 나의 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책에서. 그러면서 이제 파우스트는 정말 그 나를 잘 따르는 그런 신앙이 굳은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악마한테 넘어가지 않는다.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악마가 그래도 제가 한번 해봐도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한번 유혹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악마가 파우스트를 유혹하는데 자, 이 악마는 어떤 존재냐면 메피스토펠레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파우스트 속에서 새로 누리게 되는 모든 것이 새롭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란 법은 없지.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해서 내 거가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내가 6마리 말을 돈 주고 살 능력이 있다면 그 말들의 힘은 바로 내 것이 아닌가. 뭐 오늘날은 자동차, 뭐 비행기 이런 거겠죠. 나는 마치 다리 24개를 단 듯, 자, 말 한 마리가 다리가 4개잖아요. 그러니까 말 6마리면 4, 6이 24, 24개의 다리가 있는 거죠. 자, 면마력,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말이 끄는 엄청난 힘이죠. 자, 24개를 단 듯 힘차게 달리며 인간 중에 인간이 된다. 그러니까 6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달린다고 생각하면 진짜 뭐 완전히 귀족 중에도 뭐 제후, 막 이런 사람들이죠. 굉장히 높은 사람들. 그래서 바로 내가 돈을 쓰고 나의 지위를 사용하면 그 힘이 바로 나의 힘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자, 괴테 파우스트에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괴테 시대는 정말 이제 돈이 말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돈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괴테가
18세기가 끝날 때부터 이제 20세기, 19세기, 그 사이에 활동을, 19세기 초반, 그때 활동을 했기 때문에요. 이 시기는, 유럽의 역사, 서양의 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혁명이 일어난 그런 시대죠. 그래서 뭐 1789년, 뭐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신분제를 무너뜨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뭐 종으로 태어나면, 귀족으로 태어나면, 요새도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를 하지만요. 그 신분이 영원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신분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다. 정말 그냥 농부로 태어났으면 아침부터 밤까지 막 굉장히 뼈 빠지게 일하면서 그냥 농사만 짓고 사는 거고, 그리고 귀족으로 태어났으면 아무 일도 안 하고도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사는 거고, 그것이 그냥 정해진 운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계몽주의라는 게 생겨나서 바로 이 괴테 시대부터 뭐 굉장히 이런 많은 사상가들이 책을 쓰고,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다. 하느님은 우리 인간 모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특히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상봉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이 아닌 사람들도, 평민도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만든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고 무역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어때요? 일단 내년 한 해쯤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있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올해. 그래갖고 이걸 그러면 지금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서 1년을 일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럼 평생을 일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지? 그럼 막 계산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돈이 있으면 평생 일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뿔릴 궁리를 합니다. 지금 벌어놓은 돈을. 그래서 투자를 해야죠.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 사업에다 투자를 합니다. 뭐 건물을 짓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오페라 극장을 짓는다거나, 그 당시에는 이런 것에 투자를 해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평생을 일 안 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자본의 힘, 이런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시기가 바로 괴테가 파우스트를 쓴 이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에 굉장히 좋은 점이 있죠.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분제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민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행세를 하고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니까 귀족들이 귀족 자귀, 신분은 있지만 돈이 없는, 세상이 바뀌는데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되는 귀족이 굉장히 많았어요. 조선시대에도 보시면 조선 후기에는 막 양반을 팔잖아요. 상놈한테. 그런 것처럼 이 유럽에서도요, 진짜 이 시기에는 18세기 요즈음에 귀족 자귀를 파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덩그렇게 그냥 성만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장사하는 사람 중에, 상인 중에 돈을 많이 번 사람한테 자기의 자귀를 팔아요. 그리고 대신 돈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신분제도는 무너졌는데, 한 가지 나쁜 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돈에 집착을 해가지고 인간성이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만 벌 수 있으면 뭐든지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이 점점 인간이 아닌 괴물처럼 되어간다는 것이죠. 그건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그런 황금에 대한 탐욕을 꿰뚫어봤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괴테의 파우스트가 굉장히 인정을 받게 된 그런 작품이 된 거고요. 자,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이 뭘까요? 먹는 거에 대한 욕망, 그리고 성에 대한 욕망이죠. 정말 그 억제하기 어려운 거, 참기 어려운 거, 그것이 바로 이제 식욕과 성욕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좀 크게 보면 무력, 물건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런 욕망과 성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선과 악이 싸움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욕망에 지면 결국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니까요. 그래서 선과 악의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력과 성욕인데,
여기서 마녀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뭐 이런 그 난교 파티를 하고 뭐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막 그 같이 뭐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묘사되는 그런 탐욕 그리고 성욕 이런 것이 인간성에서 가장 악마적인 요소다라고 괴테가 봤던 거고요. 그래서 메피스토펠레스가 이런 걸 자꾸 부추기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래서 바로 이제 악마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인간을 짐승으로 만드는 사탄의 충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 괴테의 파우스트의 결론은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력한다는 것은요, 뭐 그냥 뭐가 되기 위해서, 무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노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독일어 원문으로는 졸랑헤어 슈트레프라고 되어 있는데, 슈트레벤이라는 것은 어떤 이상을 향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상을 향해서.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시험에 붙기 위해서 노력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굉장히 고귀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실수하는 것은 용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의지를 가지고 더 좋은 사람이,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을 범하는 것은 하느님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괴테는. 그래서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 이것이 이제 이 작품의 최종적인 결론이고요. 이렇게 제가 이 내용은 전부 프린트물에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댁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봐주셔도 좋고요. 이것은 이제 파우스트 소재를 다룬 여러 오페라들이에요.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의 영벌.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구노의 파우스트, 보이토의 메피스토펠레, 무조니의 파우스트 박사, 뭐 이런 다양한 그 나라의 작품들이 있고요. 오늘 보시는 구노의 파우스트, 구노라는 작곡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젊은 시절도 있었겠지만요. 이제 노년의 구노의 모습인데요. 1818년에서 1893년까지 살았고요. 원래 아버지가 화가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예술적인 집안에서, 어머니는 피아노를 쳤고, 그래서 좀 예술적인 집안에서 자랐고, 파리 음악원에서 작곡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신진 예술가에게 주는 로마 대상이라는 상이 있었어요. 로마 대상을 받아서 이탈리아에 유학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프랑스 작곡가지만 이탈리아 오페라를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 유학을 하는 동안에 멘델스존이라는 작곡가가 있죠. 그래서 멘델스존 남매를 만나서 그 멘델스존 남매하고 사귀게 되면서 독일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해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음악을 모두 이제 짬뽕한 그런 음악을 만들게 됐다는 것인데, 돌아와서 오페라를 발표를 했는데 처음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뭐 나이 40이 넘어서 파우스트로 굉장히 크게 성공을 거뒀고, 독일 고전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프랑스적인 관능미도 있지만 독일적인 아주 조화와 절제를 중시하는 이런 음악을 만들었고, 대표적인 작품이 이 오페라가요. 파우스트 외에 로미오와 줄리엣, 미레이유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구노는 또 가곡 작곡가로도 유명해서요. 구노의 아베 마리아 잘 아시죠? 아베 마리아, 그리고 세레나데 뭐 이런 가곡들도 작곡을 했습니다. 예, 이런 사람이 구노였고요. 그리고 구노는 원래 수도원에 들어가서 카톨릭 신부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신부님이 되려고 하다가 좀 몸이 너무 약해서 신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결국 신부님은 못 되고 이 구노가 우리나라에 올 뻔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정말 막 한국에서 조선에서 순교가 일어나고 이랬던 시대에 그때 그 수도회에서 구노를 원래 파견하기로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오지 못했습니다. 구노가 그때 젊은 나이에 20대에 한국에 왔더라면, 조선에 왔더라면 바로 이런 파우스트 같은 오페라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20대에 여기 와서 순교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모방 샤스타 앙베르 신부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아마 프랑스 선교사로 그렇게 순교를 했을 것입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파우스트, 그리고
메피스토펠레, 여기서 메피스토펠레스인데요. 원래 원작에서는. 근데 프랑스어로 작품을 썼기 때문에 뒤에 S를 안 읽어서요. 메피스토펠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이요. 그 다음에 마르그리트, 바로 파우스트하고 사랑에 빠지는 처녀의 이름이고요. 말랑탱은 마르그리트의 오빠예요. 그리고 이제 시에벨이라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은 아닙니다. 뒤에 두 사람은요. 말랑탱의 친구인데 마르그리트를 사랑하는 남자가 하나 나오는데, 남자인데 메조소프라노가 불러요. 성격이 굉장히 좀 여린 그런 남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답지 않은 남자이기 때문에 일부러 여성 가수가 노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여자 같은 남자, 예, 그런 역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거리를 간략하게 보시면 전부 5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부활절이에요. 파우스트가 연구실에서 평생 연구만 했는데 정말 난 진리를 얻지 못했어 하고 탄식하면서 악마를 불러내고 악마한테 젊음을 돌려줘 하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악마가 그래, 내가 너를 젊어지게 해주고 그러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삶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의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마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줄게. 그렇지만 이제 그 생을 다하게 되면 너는 지옥의 종이야.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이제 내 종으로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막은 여주인공의 오빠인 말랑탱이 전쟁터에 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주인공이 혼자 남게 되는데 여기서 파우스트를 만납니다. 처음으로. 그 다음에 3막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노래들이 나와요. 정결한 집, 보석의 노래, 사랑의 밤이야 하면서 이제 파우스트하고 마르그리트가 연애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빨리 이제 서로에게 빠져가지고 같이 너무 빨리 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임신을 하고 막 마을에서 놀림받는데 또 이 악마가 막 파우스트를 꼬드겨가지고 딴 여자, 예쁜 여자 많아 이러면서 이제 막 데리고 가서 이제 마르그리트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빠가 전쟁터에서 돌아와갖고 어느 놈이야 내 동생을 이렇게 만든 게 해가지고 결투를 하는데 악마가 도와줘서 파우스트가 이기고, 파우스트가 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오빠를 찔러 죽이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악마의 힘으로. 그래서 말랑탱이 죽어가면서 누이 동생을 저주합니다. 그 다음에 마녀들의 잔치, 마녀들의 그런 아주 문란한 그런 파티에 가서 파우스트가 악마하고 같이 놀고 있는데 이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죽이고, 스스로 미쳐서 죽이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 남자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책임감 때문에 악마를 막 부추겨가지고 빨리 가자 해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있는 감옥으로 달려와요. 그래서 감옥을 악마가 탁 뚫고 들어왔는데 이 여자한테 빨리 나가자, 너 도망가야 돼, 안 그러면 너 바로 사형당해. 그러면서 이 남자가 파우스트가 막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저 남자는 악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파우스트 옆에 서 있는 메피스토펠레스를 보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너무너무 정말 신앙심이 깊고 경건하고 착한 여자였기 때문에 악마를 꿰뚫어 본 거예요. 그냥 멀쩡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저 남자는 악마다, 왜 당신은 항상 저 남자랑 다니냐 라고 파우스트한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 사형을 당해서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가서는 메피스토펠레스 악마가 그 여자는 심판받았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의 합창이 들려와요. 그녀는 구원받았다 라는 합창이 들려오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물론 임신도 하고 죄를 지었지만 아이도 죽였고 그랬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한 일이고 너무나 순결하고 순수하게 하느님을 사랑했고 깊은 신앙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완전히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용서를 받았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음악적 특성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독일 교회 음악이 가지고 있는 장중함, 독일 음악을 많이 배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탈리아 오페라 특유의 경쾌함, 그리고 프랑스적인 선율의 관능미, 굉장히 뭔가 끈끈하고 아주 그 관능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음악에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로열 오페라, 영국 런던 코벤트 가든의 로열 오페라의 실황과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에서 공연됐던 이게 좀 최신 영상이기 때문에요. 주로 이 영상을 보실 건데요. 요나스 카우프만이라는 요즘 뭐 세계 최고의 테너입니다. 정말 가장 인기 있는 테너고 독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독창회하러 온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출연하는 이 메트로폴리탄 프로덕션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만든 파우스트의 예고편을 보시겠어요? 자,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주요 장면들을 이렇게 짧게 모아놓은 부분이고요. 그 뒤에 간단하게 어떤 가수가 이 작품에 대해서 짧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Hello, I'm Joyce DiDonato. When the Metropolitan Opera opened back in 1883, it was Gounod's Faust that launched the new company. Since Faust was one of the most popular operas at the time, it's not all that surprising. In fact, throughout the 19th century, the classic tale about making a deal with the devil was a major inspiration for composers, poets, and playwrights. Ever since then, thanks to its soaring melodies and lush orchestrations, the opera Faust has continued to stimulate performers and please audiences. But its story, based on 16th century morality plays, has grown a bit creaky over the centuries. Enter director Des McAnuff, who has boldly placed the action in the 20th century. McAnuff found in The Birth of the Atomic Age a more recent moral dilemma to frame the familiar Faust story. In this new production, Faust is a nuclear physicist in 1945, haunted by the destruction he has helped to create. The plot unfolds here on this set, Faust's laboratory. It is here that Faust contemplates suicide, dreams of Marguerite, and has his fateful encounters with the devil. This production fields an extraordinary cast. The three principals are tenor Jonas Kaufmann in the title role of Faust, soprano Marina Poplavskaya as Marguerite, and bass René Pape as Mephistopheles, the devil. Our dynamic maestro Yannick Nézet-Séguin is ready to conduct Gounod's sumptuous score. I hope you enjoy today's performance of Faust. 파우스트가 연구실에서 이제 정말 회의를 느끼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독약을 먹고 죽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독약에 손을 댔다가 밖에서 부활절을 알리는 아주 아름다운 합창이 들려옵니다. 그걸 듣고 다시 한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Mori sua, tu sei
l'espoir qui passe avec l'air réveille d'amour ou de corps, maudit soit le bonheur, maudit la science, et la prière et la foi, maudit soit la science, amour sacré. D'où vient ta surprise? Ne suis-je pas mise à la guise? L'épée au côté, la plume au chapeau, l'escarcelle pleine, un riche manteau sur l'épaule. En somme, un vrai gentilhomme. 자, 보통 이제 악마는 뿔이 달리고 꼬리가 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평범한 신사의 모습으로 악은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연출을 한 거고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뭐냐 물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음을 되돌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젊은이로 변신을 시켜주는데요. 여주인공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오빠한테 성모님이 그려진 메달을 걸어주면서 오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Et d'attendre capito l'Ecclesia triste nos adieux come vous longtemps je vais quitter ce lieu il laisse Marguerite 혼자 남겨지는 여동생을 걱정하는 거죠, 오빠가요. 자,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바로 지금 노래를 하면서 나오는 게 친구인 시에벨이에요. 여성 가수가 노래를 하지만 남자 역인 거죠. 자, 고노의 파우스트에서 남자 주인공인 파우스트나 여주인공인 마르그리트의 노래가 아니지만 가장 인기를 끄는 그런 바리톤의 아리아입니다. 오빠 말랑테의 노래예요.
자, 오페라가 멋진 점은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은 객석이 3,800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큰 그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이 1,800석이거든요. 근데 물론 오페라 극장은 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1,800석 정도면 아주 딱 적당합니다. 사실 1,200석만 돼도 좋아요. 그런데 사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은 3,800석이라 너무 크지만 그만큼 이제 가수들이 굉장히 부담이 큰 거죠. 정말 저 5층 꼭대기 객석에 있는 그 관객에게까지 자기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다 가수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걸고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오페라 가수들은 마이크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극장이 커도요, 그 자기의 생목소리로, 자기의 육성으로 모든 관객들이 들릴 수 있도록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굉장히 힘들여서 공들여서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그냥 순수한 목소리로 그렇게 많은 관객들을 울리는 그런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는 물론 이제 녹음이 됐지만 이 원래 목소리를 키운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냥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녹음을 한 것일 뿐이고요. 이 마이크를 써서 소리를 키운 건 아니에요. 이 목소리들을요. 그래서 그 사람 그대로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실 노래는 바로 악마의 아리아입니다. 아주 활기차고 매력 있는, 그러니까 악마는 매력이 있어야죠. 악마가 정말 매력이 없으면 누가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도처에 이제 어떤 악의 존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존재에 굉장히 매력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다 금송아지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절을 한다. 악마가 그 춤을 이끈다라는 그런 아주 짧고 강렬한 노래를 부릅니다. On a sans cesse sa puissance, le monument à notre mot. Pour fêter la famille dont le roi se peut être confondu, au brisant des écus, on soigne une grande folle. Autour de son piédestal, autour de son piédestal. Il s'attend pour mille mal, il s'attend pour mille mal.
toute sa gloire et l'histoire. La nostra secte ensuite aux cieux. Il contombe au rage étrange à ses pieds les soins lui-même. C'est rien à faire en main, en le sang et dans la frange. Oubliez la dent métal, oubliez la dent métal. Et Satan conduit le bal, conduit le bal, et Satan conduit le bal, conduit le bal. 자, 이 부분은 파우스트의 월츠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춤곡 부분인데요. 월츠 장면입니다. 여기서 여주인공 마르그리트, 이 동네 처녀는 외지에서 날아온 파우스트, 악마와 함께 온 이 파우스트를 처음으로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Ces filles gentilles, lève du pas aux plus belles d'entre elles, ensuite tombera, et prête, si tombe pas, et laisse mon cœur son rêve. C'est Marie-Ici, que doit passer Marguerite. 자, 스에벨이 이제 오빠의 친구가 마르가리트를 사귀려고 하는데 악마가 방해를 합니다. 자, 파우스트는 이미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아가씨가 아니라는 말은 신분이 높은 집안의 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마르그리타한테 완전히 빠져버린 파우스트는 이제 악마를 막 부추겨가지고 빨리 이 여자에게 좋은 선물을 준비해. 내가 선물을 가지고 그 여자한테 가서 이제 청혼을 할 거야 하면서 그 여자가 사는 집에 와봅니다. 근데 너무나 집이 정말 초라하고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굉장히 어떤 그 고귀한 품위를 느끼게 되죠. 자, 정결한 집이라는 파우스트의 가장 유명한 아리아입니다.
남자가 두고 간 선물을 여자가 집에 와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마를 시켜가지고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보석, 뭐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것들을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여자가 이제 그걸 막 걸어보고 굉장히 기뻐하는데 사실 이 장면 때문에 이 오페라는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는요, 원래 그 괴테의 원작에 묘사된 이 그레치엔이라는 여주인공은 정말 경건하고 순진하고 신앙심이 굳은 그런 아주 독일적인, 좀 어떻게 보면 아주 순박한 그런 여성인 거죠.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특성이 독일 여자들이랑 프랑스 여자들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자는 좀 애교가 있어야 되고 꼬깨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프랑스어로는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예쁘게 보이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자기를 잘 가꾸죠. 프랑스 여자들은. 그래서 원래 그 독일 원작, 괴테의 원작하고는 다른 상당히 프랑스적인 여주인공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석의 노래라고 하거든요. 이 여주인공이 부르는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아리아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막 그 자기에게 도취돼서 이런 모습이 원작에 나오는 여주인공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르다 해서 독일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이것은 파우스트가 아니라 마르그리트라고 불러야 한다. 그래서요, 오랜 세월 동안 독일에서는 이 오페라를 파우스트라고 부르지 않고 마르그리트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 작품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비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주 음악적으로도 아름답고 정말 소프라노의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게 하는 그런 멋진 아리아입니다.
마리나 포플랍스카야라는 러시아의 소프라노인데요. 정말 대단한 기량을 지닌 그런 가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좀 그 성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외모 비하가 좀 심해서 한국의 오페라 팬들은 이 가수를 네모 공주라고 불렀어요. 얼굴이 완전 네모라고 하면서 왜 좀 안 깎냐 뭐 이런 말을 좀 했었는데, 예, 성악가가 턱을 깎을 수는 없는 거고요. 목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인데, 어쨌든 뭐 좀 네모형이긴 하지만 서양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이런 중요한 무대에 주역을 많이 맡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장면, 정말 둘이 사랑에 빠지면서 동시에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